2021학년도 한국현대문학 입문 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 강의는 강경의 인간 문제입니다. 다들 인간 문제 완독했습니까? 꼼꼼하게 읽었나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낸 일부, 다는 아니고 퀴즈의 답안을 봤습니다. 답안들을 아주 잘 쓰네요.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픈북이니까 책을 뒤져 봤을 수도 있는데, 책 뒤져 보는 것도 실력이죠. 어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봐야 되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읽을 때까지 난 끝까지 추궁할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알아서 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율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짐승이나 노예 생활이 훨씬 수월하고 편안할 때가 많아요. 시키는 거 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 미국의 노예 해방 때 얘기인데, 우리는 노예 해방 얘기를 들으면은 노예들이 자유를 찾았다 하고 환호성을 질렀을 것 같죠? 어림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운 거고, 당시 여러 보고서들 보면은 주인님 제발 우리 버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애걸복걸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떤 노예들은 자유를 향한 기쁨에 울부짖기도 했죠. 그렇게 싸워온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많은 노예들은 왜 나를 풀어주느냐며 오히려 따졌다는 거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독자적인 자기 삶을 영위한다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시키는 공부만 하는 것 쉬운 일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만 하면 되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박태원의 천번 풍경, 그리고 그 다음 주 최만식의 탕류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알아서 이 대학에서 큰 공부를 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리고 자신의 인생과 이 세계에 대해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내 지성이 뒷받침된 질문을 하는 능력을 배우고 싶지 않다면 대학 다닐 이유 없습니다. 이 시간, 그 돈 절약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한 3, 40년 먼저 산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끌려다니듯이 마지못해서 공부하는 것, 그거 공부 아니죠. 노동이죠. 그것도 고역이죠, 고역.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또 퀴즈 답안이 뭔지 대단히 궁금해해요. 그렇죠? 스스로 확인하는 걸 잘 못하지. 누군가 판정을 내려줘야 되죠. 보겠습니다. 답은 대략 확인했겠지만, 첫 문장, 면역성, 면성우성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는, 이 퀴즈 문제가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강의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농들의 그 노래 있죠? 흙이야 돌이야 알알이 골라서 임주고 나먹으려 가을 묻었지. 흙과 돌을 다 골라내고 골라서 이 임주고 님과 내가
함께 잘 먹으려고 이 가을을 묻었어요. 이 가을 추수죠. 이 추수를 했단 얘기지. 그런데 눈에 가시 같은 장제첨지, 이 장자첨지죠. 전설과 관련돼 있습니다. 장자첨지인데 함석창고, 창고가 함석지붕이었지. 면사무소는 양철지붕이었고. 강서영, 함석지붕이 뭔가? 응? 확인해 봤나? 이런 거 나중에 다 이 퀴즈로 여러분들이 물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당이 얼마인지, 우리 첫째가 부두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하루 번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선비가 맨 마지막에 폐병을 앓고 있을 때 자신이 병원 갈 생각을 하죠. 그때 계산을 보니까 총 얼마나 남던가. 1년 남짓 이 공장에서 노동자 일을 했는데 그 돈이 얼마예요? 기억나요? 응? 뭐 밥값 떼고 구두값 떼고 그 월미도 갈 때 신었던 구두가 회사에서 사준 게 아니고 똑같은 구두를 신었는데 각자 개인 부담으로 샀던 것이지. 이런 돈 저런 돈 다 제하고 나니까 빼고 나니까 얼마 남던가. 은지씨 얼마 남던가. 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건 이 화상 강의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옥점이가 사달라는 피아노 옥점이가 학교를 마치고 뚱땅거리는 피아노 가격이 얼마인지, 예배당이 연보돈, 요즘 말로 하면 헌금이죠. 헌금하라고 정덕호 얼마 주는지, 그리고 또 정덕호가 선빈의 엄마가 아플 때 와서 건네는 돈은 얼마인지, 돈 씀씀이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선비가 정덕호의 소나기 빠져나와서 서울로 가려고 하죠. 갓난이네 집에 들렸을 때 갓난이 엄마한테 갓난이가 보낸 편지 달라고 그러죠. 그 편지를 어디에 감추든가. 응? 리아씨 어디에 감춰요? 손으로 쓴 답안 잘 봤습니다. 오늘 퀴즈는 아주 쉽습니다. 뭐 검색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이번 답안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먹으려고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이게 정덕호네, 지주네 창고로 다 간다는 얘기지. 그 과정은 잘 알다시피 장리,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돈을 빌거나 쌀을 빌리죠. 그런 다음에 가을에 갚아야 되는데 그걸 이 입도 차압이라고 그랬죠. 벼가 서 있는 상태로 다 차압을 당해요. 이 소작농들이 가질 게 뭐가 있겠는가? 우리 또 여기에 불평 불만을 제기하면, 그리고 또 우리 첫째처럼 불끈거리는 이 성질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못 견디겠죠. 서서히 농촌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화 과정이에요. 자본주의 도시는 농촌의 폐허화 위에서 성립합니다. 몽금포죠. 3번 답은 이렇게 석양이 되니 몽금포에서 보던 낙조가 그리워진다. 이 몽금포가 왜 중요한지는 이것도 강의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금포는 국고에서 나오죠. 옥점이와 신철이가 만나는 계기가 되죠. 몽금포 가는 길에 기차에서 만납니다. 어떤 기차를 탔는지도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 군수가 연설에서 색깔이 있는 옷을 입으라 그러죠. 1차적으로는 뒷문장에 이어지듯이 효율성을 위해서입니다. 자주 빨아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쉽게 더러워지죠. 그러면은 이 노동하는데 일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색으로 된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흰 옷 입은 조선인들의 어떤 연대를 깨기 위한 하나의 그 정책적 그 행위,
였다고 볼 수가 있죠. 세기를 권장하는 것은 그런 것도 깊게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병식이 신체력에 미치는 영향. 그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풍경 기억나나요? 신철이가 경성제대를 나왔죠. 최고 학부입니다. 경성제국대학은 서울대학교 전신입니다. 이 경성제국대학만 얘기해도 할 얘기 많아요. 그런데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육법 정서를 달달 외우고 있는 병식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죠. 내가 이런 최고 학부를 다니면서 저런 식으로밖에 공부를 못하나. 그 맹한 친구가 말이야. 고등문관 시험을 봐서 출세하겠노라고 육법전서 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중이지. 231조 231조 이러면서 달달달 외워서 여기서 1차적으로는 환멸을 느끼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나중에 병식이 박판사가 되지. 예심판사가 됩니다. 박판사가 되는데 예심판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 박판사가 회유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신철이의 내밀한 욕망도 있었겠죠. 또 경찰서에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죠. 그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또 아버지가 보기에 참 안쓰럽기도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향 문제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선비의 어머니가 가슴앓이를 할 때 첫째가 약으로 쓰라고 가져다 준 것은 소태나무죠. 잘들 썼어요. 답안은 예상 문제였나? 우리 선비가 계속해서 첫째를 떠올리죠. 첫째를 떠올릴 때마다 환기하는 사물이 있습니다. 두 개 있죠. 두 개. 하나는 싱하. 싱하가 뭐든가? 응? 싱하가 뭐예요? 청유는 싱하가 뭐지? 그리고 우리 첫째의 별명이 뭐더라? 싱하떼라 그래. 싱하떼. 이런 사물들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어야 이 문학 작품들은 훨씬 더 리얼하게 생생하게 우리가 감상할 수가 있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냥 싱하면 싱한가 보다 이러지. 박완서 소설 중에 그 많던 싱하를 누가 다 먹었을까가 있지. 싱하가 뭔지 찾아본 사람. 싱하떼가 뭐길래 이 첫째를 표현할 때 싱하떼 같은 놈이라고 별명 붙였을까? 그리고 그 동료 중에 한 사람을 난장보살이라고 했었죠. 별명이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드러내지. 그리고 또 우리 첫째의 얼굴의 특징이 뭐예요? 얼굴에 뭐가 딱 그 특징적으로 보이나? 얘기할 수 있을까, 누구? 혜리 씨? 최혜리. 신철이가 봤을 때 공사판에서 인천 부두에서만 그 공사판 그 포장마차 같은 데서 국밥집에서 만나죠? 만났을 때 첫째 얼굴을 보고 첫째 얼굴 특징을 뭘로 파악해요? 이런 거 다 읽어내야 됩니다. 한쪽 눈만 쌍꺼풀이 있었지. 그래서 외는 꽈풀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은 우리 선비의 특징이 뭔가? 얼굴 딱 보면 특징이. 검은 점이 하나 있지. 어디 있더라? 네, 그런 부분들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괴롭히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꼼꼼히 읽지 않으면은 그냥 쓱쓱 넘어가 버려요.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텍스트를 읽는 훈련을 해놔야 나중에 어려운 작품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맨날 거기서 거기입니다. 소태뿌리, 싱하 계속 떠올리죠. 그 다음에 여기 서울의 장소성 문제도 강의 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엘리베이터 타고 이 미스코시라고 표기하기로 했는데 미스코시 백화점을 들르죠. 이상의 날개에 나오는 바로 그 미스코시 백화점입니다. 이 강경의 작품 인간 문제가
1934년에 연재됐죠. 그죠? 날개가 1930 몇 년씩? 36년인가? 그 얼음입니다. 이 미스코시는 첨단 상업 시설이었습니다. 우리 신철이가 돈을 얻으러 나왔다가 서울 한 바퀴 빙 돌죠. 돌면서 들른 곳이 미스코시였습니다. 그 상황들 잘 봐야 돼요. 젊은 남자가 뭘 먹고 있었지? 빙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 문학사의 대표작들은 거의 머릿속에 환하게 있어야 돼요. 잘 메모를 해놓고. 그래야 어디 가서 국문과 나왔다고 한국 문학 공부했다 얘기를 하지, 이 사람들은. 어디 대충 하려고 어디. 응? 자, 인천으로 간 신철이는 어떤 노동을 하나? 이 노동의 고통을 실감하죠. 아주 리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강경애가 인천에서 잠깐 노동을 했었죠. 그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시멘트를 나르는 노동을 하죠. 벽돌 나르는 노동도 하고요. 짐짝을 들어 옮기는 노동도 하다가 혼나 그러죠. 갈고리 쓸 줄 몰라서. 유신철이 감옥에서 읽는 책 제목, 밖에서 읽는 책 제목은 자본론이었어요. 어떤 학생이 자본론을 썼던데, 자본론이나 사회과학 서적이었겠지. 아버지가 뭐라 혼내잖아요. 저따위 책만 읽고 다닌다고. 그런데 감옥에서는 법화경을 읽습니다. 이 법화경이 뭔지도 우리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물론 이 불교의 중요한 경전이에요. 경전인데 이 법화경을 통해서 세상의 잘못들을 다 씻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자기 도피의 방법으로서 이 불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의 전쟁 범죄, A급 전쟁 범죄자인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조 히데키도 이 일본에서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전을 외우면서 자기 잘못을 다 승화시켜 버리지. 어떤 자기 비판도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도 설악산 백담사에 가서 그 마네가 머물던 곳이지. 거기 가서 자기는 아무 죄가 없노라고 얘기를 하지. 참 부처님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네. 이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반성을 하지 않으면은 그 죄악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잘못들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난 다음에야 신에게 구원을 구할 수가 있지. 이 자기 잘못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사과나 어떤 자기 반성도 없이 하느님이, 부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괜찮다. 이게 죄의 원상이 돼요. 여러분들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봤나요? 밀양? 전도연과 송강호가 주연하는 영화.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원작이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를 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나쁜 놈이 말이야.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잃은 엄마가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어렵게 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권유로 그 범죄자, 자기 아이를 죽인 범죄자를 용서해 주기로 하고 면회를 가죠. 그랬더니 이 범죄자가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나와서 그러죠. 나는 이미 하느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 엄마가 몸부림을 치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느님이 뭐길래 당신을 용서하냐고 얘기하죠. 몸부림 대단하죠. 이 용서와 화해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는 장면이죠. 법화경과 관련하면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신철이가 어렵게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노동운동까지 뛰어들죠. 뛰어들어서 이 노동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첫째는 신철을 스승으로 여기고 어떤 계급의식을 갖게 되잖아. 정신적 각성이 된단 말이야. 신철이 없는 이 첫째의 계급적 각성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감옥에서 전향을 하죠. 전향을 하고서는 부잣집 딸과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첫째가 분노에 맞지 않죠. 이 마지막 장면이 좀 성급하게 마무리되는 감이 없지 않아요. 잘 이어져 오다가 마지막 부분 연재본으로 한 대여섯 장, 대여섯 챕터가 너무 급박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 아쉬워요. 그 지점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신철이라는 존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신철이는 다른 지식인들과 달리 애를 쓰는 편이죠. 그리고 감옥에 가서 여러 가지 자기 회의와 그 어려움을 스스로 깨놓고 자기 비판도 하고 끝없이 또 자기 유혹에 시달리는 자신의 모습도 드러내고 그러죠. 그 내면의 모습들을 거의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신철은 그나마 솔직한 인물입니다. 그 기호나 일포하고는 다르죠. 이 인텔리 문제, 인텔리겐차 문제는 뒤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대동방적 공장에서 여공들에게 작업복과 수건을 쓰라고 엄명한 계획된 사건은, 이 문제는 놀랍게도 다 여러분들이 문장째 다 정확하게 맞췄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가능한가? 똑같은 문장으로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퀴즈는 그냥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읽느냐를 테스트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소설을 어떤 관점에서 읽을 것인지를 퀴즈를 통해서 엿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퀴즈를 내서 문제를 낸다면은 어떤 문제를 선정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푸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한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럼 보죠. 문학 계급 그리고 이념. 정확히는 이 계급적 각성의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강경애와 용연, 몽금포부터 얘기하죠. 인물들은 뭐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물들이 누가 있나?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시 돌아갑니다. 한번 써볼까요? 인물들. 선비가 있습니다. 선비 있죠? 그 다음에 첫째가 있습니다. 첫째 선비의 그 옛날 얘기, 과거 얘기는 선비의 어머니, 그 전에 아버지 얘기죠. 아버지 민수가 돈을 받으러 갔다가 못 받고 나와서 정덕호에게 1원을 그 불쌍한 사람이 줬다는 이유로 어디를 맞더라? 이마를 맞죠. 이마를 맞고 시름시름해서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선비 어머니도 가슴앓이를 하다가 선비가 몇 살 때? 7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선비는 정덕호네 집에, 정덕호네 집을 큰 집이라 불렀죠. 정덕호네 집에 기대게 됩니다. 첫째는 첫째 어머니가 매음을 하죠. 몸을 팝니다.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그 압도적인 장면이 있죠. 첫째 첫째 어머니가 굶어서 밥 먹는 장면. 아들이 아기 들린 것처럼 다 먹어치우니까 어머니가 아들한테 욕하는 장면 보세요. 굶주린 상태였죠. 허수할 수 없어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어찌할 수 없어서 도둑질도 하고 매음도 하고
한다는 얘기를 하지. 그리고 첫째 내하고 함께 사는, 또 얹혀 사는 것처럼 보이죠. 다리 한쪽이 불편한 이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죠. 거지입니다. 동양아치죠. 동양아치. 떡을 동양어도 오고 하죠. 아이들에게 나무다리, 목발을 빼앗기기도 하고. 이서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옥점이가 있네요. 옥점이가 있습니다. 옥점이는 지금 서울에서 여학교를 다니죠. 이 여학교 선생의 아들이 신철이었습니다. 맞죠? 옥점이의 집은 정덕호, 아버지 정덕호가 있고요. 정덕호는 지주이기도 하면서 악덕 고리대금업자이기도 하지. 돈을 빌려주거나 쌀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죠. 그리고 그걸로 농민들을 약탈하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주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행정 권력도 지죠. 면장이 됩니다. 면장. 그래서 면역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는 유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 가지 일을 도와준 집사 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멈이 있습니다. 우리 목화 관련된 에피소드 있죠. 우리 선비가 열심히 달걀을 모았는데 그 달걀을 옥점이에게 보내려고 하죠. 싸주려고 하지. 그 깔개로 달걀이 깨지지 않게 하려고 그 깔개로 그러니까 목화솜을 달라고 그러죠. 그때 우리 할머니 하는 얘기들 잘 보기 바랍니다. 달걀만도 못했던 사람 그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옥점이 엄마가 있네요. 대단히 그 탐욕스러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정덕호가 아이를 얻기 위해서 여러 첩을 두죠. 신천댁도 있고요. 갓난이도 있고, 그리고 누구 있습니까? 선비까지. 성적 착취, 물질적 착취를 동시에 수행하는 자입니다. 정덕호를 주목해야 됩니다. 신철이네 집은 신철이 아버지가 있고요.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교사죠. 그리고 여고보 교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함께 있었는데 그때는 여고보 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고, 신철이를 부잣집에 결혼시키려고 하죠. 신철이는 경성제국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고문시험, 고등문관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옥점이하고 결혼하라는 그 아버지의 일방적인 요구를 박차고 집을 나오죠. 집을 나와서 밤송이 동무를 찾아가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하숙집에 자취방이죠. 자취방에 지저분하게 살고 있는 기호와 일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노동운동가, 밤송이 동무가 연결책을 맡은 거죠. 노동운동가들과 연결돼서 인천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밤송이 동무, 태수, 철수 이런 사람들이 연결책이겠죠. 조직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바로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덕호가 있고요. 신철이네 집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갓난이 얘기도 해야 되나요? 갓난이도 선비와 같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당적 공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감독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두 노동을 이끄는 그 붉은 끈을 주고 일표를 나눠준 사람들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덕호를 빼고 나면은, 내가 덕호를 불어 이렇게 뒤로 한 건데, 덕호를 빼고 나면 다 젊은이들이에요. 청춘이죠, 청춘. 지금 신철이 나이가 25, 6, 그렇죠? 선비 첫째 나이도 20대 중후반이죠. 신철이 나이도 20대 중후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선비, 옥점이, 갓난이는 20대가 안 됐습니다. 19, 20, 18, 19, 20. 시간의 흐름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입니다. 청춘들의 이야기예요. 연애 얘기가 없을 수가 없죠. 사랑 얘기가 있습니다. 선비,
첫째 신철을 잇는 그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신철, 옥점, 선비를 잇는 삼각형이 하나가 있겠네. 그렇지? 예, 사랑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그럼 줄거리가 됩니까? 얼추 인물들 다 나왔죠. 장편 소설인데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출한 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경의 용연, 몽금포가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이 강경애는 1906년에 황해군 송화에서 태어났어요. 송화가 4살 때 그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장안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설 읽을 때 이 그 작가의 연보, 작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예, 뭘 배웠는지, 어떤 작품을 썼는지, 뭐 세상 떠날 때 어떻게 떠났는지 이 정도는 간략하게 볼 수가 있죠. 늘 기본이요, 기본.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뒤에 어떤 책을 보든 뒤에 연보가 나와 있습니다. 작가 연보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아주 상세한 연보도 있고 개략진 연보도 있는데, 이 창비 버전을 보면은 한 2페이지 반 정도 되는, 2페이지도 안 되네, 이런 전체 화면은. 이 정도 연보가 있습니다. 연보를 천천히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작가의 그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어떤 집에서 태어났고, 어떤 고생을 했고, 또는 어떤 뭐 유복한 가정이었고, 또 무슨 공부를 했고, 또 누구를 만났고, 또 어떤 작품을 썼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디서 죽었구나. 이걸 딱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작품에 반영이 된단 말이지. 그리고 작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게 악인이든 아니면 그 선인이든 다 작가의 분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 얼마나 많은 부분을 대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여기 경험치 이런 말 쓰죠. 작가의 삶과 경험이 반영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잘 쓸 수가 있죠. 이런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당연히 황해도 송화가 어딘지 봐야 돼요. 그리고 장현이 어딘지 봐야 돼요. 몽군포가 어디 있길래 이 용연에 오는 길에 들르지? 이런 걸 확인해야지. 그래야 몽군포를 서해에 있는 해수욕장 이렇게 퀴즈 답안에 안 쓴단 말이야.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건 장소성과 관련해서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도 잠깐 봐봐요. 뒤에 내가 지도를 첨부했습니다. 자, 여기 빼고 보세요. 여기가, 여기 봐봐. 여기가 재령, 중요한 곳이지. 여기 은율, 금광이 있는 곳이죠. 여기가 초도, 여기가 백령도입니다. 이쪽이 이렇게 분단선이 그어지죠. 이렇게 여기 NL에서 여기는 이렇게 뭐 그어집니다. 여기 있네. 여기 내가 잘못했다, 그지? 이렇게 어디 그어집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게 백령도 맞죠? 쑥섬인가? 확인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봐봐. 여기에 송화군이 있지. 여기 태어났어요. 그리고 장영군에서 살아요. 여기가 몽금포야, 몽금포. 몽금포를 크게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이 해안이 있어, 해안. 여기 몽금포 해안. 여기 끝에 장상곶이라고 있어요. 유명하죠. 장상곤매라는 게 있는데, 장상곤매 설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몽금포한 몽금포 타령으로 유명하고, 몽금포 타령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장상곤매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몽금포 타령이 뭔지, 장상곤매가 어떤 사인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그 위치, 장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작품들을 훨씬 리얼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경에도 자신이 살아온 그 고향들을 어떻게든 소설 속에 그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야 가장 잘 생생하게 그릴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이 소설 동서는 어떻게 되나 봐봐요. 여기가 장영군, 아마 이 기차를 타고 쭉 오다가 여기 몽금포 가는 길에서 만나서 용연 어디에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북한은 워낙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용연을 찾으려면 옛날 지도를 한번 확인해야 할 겁니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몽고포 가서 낙조도 보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여기 다시 차를 타고 쭉 기차는 되게 사리원에서 갑니다. 이게 사리원이 유명해요. 이게 여기까지 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울에서 올라오는 것이었으니까 서울에서 경의선을 타고 쭉 왔겠지. 경의선을 타고 와서 이렇게 쭉 갔단 말이에요. 의주까지. 그러면은 사리원까지 와서 바꾸 탔을지 어디서 바꾸 탔을지는 몰라요. 그게 안 나오니까 아마 사리원에서 바꾸 탔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를 타고 쭉 왔겠지 이렇게. 이 우리 소설 동서는 용연 그리고 서울에 신철이 있는 집이 있고 옥점이 하숙이 있죠. 그리고 갓난이가 다니던 공장이 있었지. 갓난이 다니던 공장 다니면서 자취를 하죠. 갓난이는 그 옆방에 살던 애들이 누구야? 기포하고 1호 얘들이지. 신철이 얘들이었지. 응? 뭐이 방직공장 다니는 아가씨를 꼬드기려고 이 기포하고 1호 고리타분한 한량 같은 놈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게을러 빠진 놈들이. 바로 이 서울 생활이 그렇습니다. 서울은 잠깐 들르는 곳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인천이에요. 인천 부두. 그리고 방적공장.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딱 그림 속에 들어와야 돼, 머릿속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걸 머릿속에 딱 장착하고 있어야,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가는구나. 그리고 인천 이 당시 구글링을 통해 사진을 보거나 이래도 딱 보여요. 그 얘기는 좀 더 뒤에서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첫 문장인데 첫 문장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산등에 올라서면 용연 동네는 저렇게 뻔히 들여다볼 수가 있다. 산 등성이에서 보면 뻔히 보인다. 조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산 등성이에서 누구야? 첫째하고 선비가 나 잡아봐라 했었지. 저기 우뚝 솟은 저 양기와 집이 바로 기와집이죠. 기와집 아주 비싼 집이었습니다. 바로 이 벌판이죠. 농장 주인인 정덕호 집이며 그 다음 2편으로 썩 나와서 이쪽으로 쭉 나와서 양철집이 뭔 줄 아나? 양철집이 면역소이며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죠. 면사무소.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같은 양철집이 주재소가 있습니다. 이 주재소가 뭐죠? 파출소, 경찰서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컴컴이 돌아앉은 것이 모두 농가들이다. 이 배치 주목하세요. 정덕호의 집이 기와집으로 딱 있고 그 다음 2편으로 딱 한쪽에서 면사무소가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양철집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주를 행정 권력과 경찰 권력이 딱 지켜주는 꼴이지. 그러니까 이 군수가 왔을 때 면장이 군수를 안내를 하죠. 자신이 이 지주로서 어떤 그 권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고 행정 권력까지 장악한 것이지. 면장이 되니까. 그리고 순사들이 늘 오가죠. 그래서 우리 첫째는 계속 순사들 두려워하지. 법이란 무엇이냐고 묻잖아. 좀 이따 보기로 하죠.
이런 배치 잘해봐야 되는 배치. 이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문장이에요. 한 단락이에요. 정확한 단락입니다. 이런 걸 바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면 역소는 일본어죠. 맨 야쿠쇼라고 그러는데 일본어로 역소를 일본어로 관청을 역소라고 해요. 역소. 야쿠쇼. 이렇게 씁니다. 역소라고 씁니다. 야쿠쇼라고 합니다. 일본어가 많이 나오죠, 여기에. 물어볼까? 제대로 공부했나 안 했나? 응? 시원 씨, 최시원. 약기구리가 뭐든가 약기구리. 그 어떤 동물을 신철이가 만났는데 시키시마 담배를 피고 있죠. 그리고 뭐 카페 안 가려나 하는 그 친구 있잖아.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약기구리 장수가 있었지. 약기구리가 뭔가? 이런 거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철이가 이, 그 딸기를 받고 옥점이가 아니야 신철이가 따주는 딸기를 받은 받은 옥점이가 하는 말이 있죠. 고래 안따노 하토 하는 말 있지.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돼요. 왜 일본말로 하는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몽군포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몽군포 타령이 있다 그랬죠. 바로 몽군포 타령이 이렇게 시작돼요. 장상곳 마루에 뭐지 다 찾아보세요. 장상곳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다. 북소리 나더니 오늘도 입 만나 보겠네 하는 오늘도 무엇에 입 만나 보겠네 하는 몽군포 타령이 있습니다.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야 이 입체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석양이 되니 몽군포에서 보던 낙조가 그리워진다. 됐죠? 그 망망한 서해의 한 줄기의 커다란 불기둥을 지르고 넘어가던 그 태양 앞에 가슴을 헤치고 섰던 자기, 신철이죠. 어떤 명화를 대하는 듯이 떠오른다. 명화, 훌륭한 그림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쏴쏴하고 바위에 부딪히는 그 물결 소리, 그 소리를 타고 넘실넘실 넘어온 고깃배 사공들의 어이야 어이야 하는 노젓는 소리가 금시로 들리는 듯하다. 이건 분명히 강경의 자기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앞에 몽군포 쪽 앞에 있는 섬이 쑥섬인데 이 애도라고 그래요. 애도 쑥 애자 써서 이 쑥섬에 관한 쑥섬을 배경으로 한 강경의 소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만은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장소 잘 봐주세요. 작가가 태어난 국가 관련지어서 이해하면은 다시 말하지만 텍스트를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 봤죠? 지도 봤는데 강경의 사진입니다. 사진 한 장 변변한 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양주동이라는 사람, 이 장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양주동이라는 사람이 그때 문학계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도움으로 문학계 데뷔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또 별로 뒤끝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양주동이라는 사람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우리 강경애는 이렇게 계급의식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그리는 소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카프라는 조직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 이 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만주에서 생활했습니다. 용정에서. 그리고 이 평생 중이염으로 아주 고통을 받았는데 몸이 많이 안 좋을 때는 장현에 와서 좀 지내고 그랬다고 그래요. 자신의 그 어릴 때 살던 곳에서. 그리고 다시 또 용정에 가서 지내고 그랬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중이염이 깊어지면서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외로운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남성들과의 싸움도 싸움이고 또 어떤 조직에 속하지 않으면서 고통받는 사람들, 노동자, 농민들 또는 유랑하는 조선인들의 삶을 정말 리얼하게 그렸습니다. 정말 뛰어난 작가죠. 소금이나 그 지하촌, 원고료 200원. 원고료 200원도 좋은 작품입니다. 자기 여성으로서의 자기 비판을 하는 작품이죠. 아주 뚜렷한 문학적 자취를 남긴 작가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인간 문제는 30년대 리얼리즘 문학의 우뚝한 보물이에요. 이기영의 고향과 함께 인간 문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내 학교 없구나. 다음에 한국 현대문학 입문은 아마 30년대 작품 고향을 읽을 예정입니다. 고향은 700페이지 넘습니다. 인간 문제보다 훨씬 볼륨이 많죠. 여러분들은 아마 당연히 안 읽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으면 안 읽으니까.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읽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강경에 대해서 짧게 봤습니다. 연보도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볼까요? 쫓겨나는 소장농. 이 소장농도 소장농이지만은 자본주의와 가정, 우리 식민지 자본주의화 이런 말 쓰죠. 자본주의화 가정과 이 농민 분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문학사 공부할 때, 역사 공부할 때 늘 하는 얘기인데, 엔클로저 운동이라는 것부터 봐야 돼요. 산업혁명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엔클로저 운동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엔클로저를 영어로 쓰면은 in 엔클로인데 왜 P라고 했나? 엔클로저, 이걸 엔클로저라고 있죠? 주로 엔클로저라고 있습니다. 엔클로저 운동이래요. 클로즈가 뭔가 클로즈, 닫다지 닫다. 클로즈가 닫답니다. in close 하면 닫게 하는 거지. 명사형이죠. 이 울타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울타리 치기 운동 이런 뜻이에요. 엔클로저 운동하면은 울타리 치기 운동 이런 뜻인데 이 무슨 얘기냐면은 서양은 중세의 농노제에서 이 영주가 영지에서 이 농노들의 노동으로 살아갔죠. 그래서 보면은 영지가 있으면 이만한 영지가 있다 치자. 뭐 삼포제는 거 배웠나 몰라. 아무튼 영지가 있어요. 위에 교회가 있고 뭐 영주에 저택이 있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농노들의 삶이 농노들의 집이 있고 그리고 농경지가 있고 그러죠. 근데 이 산업혁명과 함께 산업혁명을 이끈 산업이 뭐냐면은 잘 봐요. 산업이 모직업이에요. 모직업. 이 산업혁명을 이끈 산업이 크게 세 개입니다. 모직업, 그 다음에 면직업, 방직업. 다 아나? 이 모직은 양털로 배를 짜서 의류를 비롯한 온갖 상품들을 만드는 거지. 면직은 목화를 따서 옷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견직은 누에꼬치, 비단이지. 누에꼬치를 에서 실을 뽑아서 옷감을 만든 겁니다. 이 모직, 면직, 견직. 그러니까 이 재직 산업, 재직
산업이지. 산업. 그러니까 옷감 짜는 산업이 산업혁명의 출발점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방적기 있죠. 누구의 방적기더라? 방적기의 발명이 옷을 만들어내는데 혁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거 다 배웠죠.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전기기관과 이 기계, 방적기가 만나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지. 그 공장에 지금 갓난이와 선비와 효애와 애들, 여성 노동자들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노동 환경 머릿속에 환하게 떠오르죠. 그러니까 대동방적 공장에서는 견직물을 생산했던 거네. 실을 빼냈던 거죠. 그러니까 방적이니까 방직 이러잖아. 방적하면 실을 뽑아내는 거고, 방직하면 그걸 짜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그게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봤듯이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럼 노동자와 자본가들은 값싼 노동력과 값싼 원료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영지들이 갖고 있는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영지 있죠. 넓은 영지 있죠. 여기에 이제 온갖 작물들을 심었었는데, 이곳을 다 밀어버리고 목초지를 만드는 거야. 목초지. 양을 키울 수 있게. 여기는 목초지를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엔클로저, 울타리를 치고 여기에다 목초지를 만들어 버려. 이곳에 농사를 지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 그렇습니다. 100명의 농노가 필요했다 치자. 그런데 여기에서 양을 치면은 이 100명의 농노가 다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가 없고 한 5명만 있으면 되고 개 몇 마리 있으면 된단 말이지. 그럼 충분히 양을 키워서 양털을 이 모직업자들에게 공급하고 자신들은 돈을 벌 수가 있지. 이 농노들 귀찮게 부리지 않고서도. 그러니까 이런 많은 땅들을 땅들이 울타리를 두르고 여기에서 양을 치면서 원료를 공급하고, 동시에 여기서 나온 나머지 90명 내지 95명의 농노들이 있겠지. 이 사람들이 다 도시로 와요. 도시로 오면서 도시 빈민이 되죠. 일자리를 구하는 빈민이 되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노동 단가는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원료를 공급받고 값싼 노동력까지 공급받는 거지. 그러면서 이 전통적인 이 사회는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식민지 시대 자본주의화의 경우 바로 첫째나 선비나 이런 갓난이가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물론 이 갓난이와 선비는 이 소작농 문제 때문에, 어떤 지주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고 성적 착취, 성적 약탈과 관련돼 있죠. 이 여성들은 2중, 3중의 굴레에서 고통받고 있죠. 이건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 첫째처럼 이 지주의 약탈을 견디지 못해서 다 분해돼서 농촌을 이탈합니다. 그리고 도시에 가면은 농촌에서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이 각종 소문과 미디어를 타고 전해져요. 이게 자본주의적 감각으로 서서히 사람들이 이제 무장해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 농촌을 떠나요. 서서히 농촌을 떠나면서 농민이 분해돼 버려요. 와해돼 버리는 거지. 분해돼서 이 도시로 가는데, 도시로 다 농촌 사람들이 몰려들면은 자본가들은 신이 나겠지. 왜? 노동력을 값싸게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도시로 온 농민들은 바로 도시 중심부로 갈 수가 없지. 다 주변에 달동네, 빈민촌에 정착했다가 몸부림치면서 서서히 도시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게 자본주의와 도시화 과정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동선입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삶, 특히 농경사회 삶들을 다 초토화해버리고 이 자신의 길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갑니다. 도시의 불빛은 농촌과 어촌의 귀화, 그러니까 귀신의 불빛을 늘 배경으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도시의 찬란한 빛의 이면에는 농촌과 어촌의, 농어촌의 그 캄캄한 밤에 빛나는 귀신의 불이 있죠. 귀신의 불이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불빛 이면에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전통적인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전통적인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다고 전통적인 관계로 돌아가자 이런 건 아니죠. 자본주의 그렇다는 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전개, 자본주의가 펼쳐지면서 농민이 어떻게 분해되는지를 하나의 사례로서 이 소설은 잘 보여줍니다. 첫째와 이 선비와 간난이가 다 도시로 가게 되죠. 특히 첫째처럼 이 지주들의 이 착취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밭을 떼어버리고 농사 지을 게 없는 사람들, 그리고 농사 짓느니 차라리 도시 가서 돈 벌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 첫째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 서울로, 경성으로, 인천으로 다 모여들죠. 그게 그 부두 노동자들이 북적이는 그 풍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고향이 다 농어촌이죠. 어디겠습니까? 한국 사회도 70년대까지는 농촌 인구가 거의 70%, 그 정도 됐죠.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데 그 이후에 완전히 농촌이 무너져 버렸죠. 농어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농촌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농촌이 그냥 쌀만 생산하는 데가 아니죠. 우리 생태적 삶의 기반이에요. 네, 이렇게 자본주의화가 고도하면서 농촌은 그저 애물단지로 변해버렸습니다. 호되게 당해봐야 알죠. 우린 잘 몰라요. 우리는 식량 자급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식량 자급률이 30% 이쪽 저쪽일 겁니다. 넘거나 모자라거나. 쌀만 자급자족하지 자급자족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식량 안보와 관련되죠. 위기 상황에서 자연재해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생태 위기와 농업도 긴밀한 관련이 있죠. 이 온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 생태 환경을 지키는 역할도 논밭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토양들 서서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쫓겨난 소작농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얘기 앵클로즈 운동과 자본주의화 과정 얘기하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만 짧게 내가 힌트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세요. 앵클로즈 운동이 뭔지. 앵클로즈 운동과 영국의 자본주의, 그리고 이 일본 식민지하에서 한국의 자본주의 속에서 쫓겨난 첫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지. 그런 시선을 갖고 있어야 작품들이 제대로 보여요. 물론 미학적인 측면에서 어휘나 문장이나 문체, 그리고 구성, 이런 미학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되죠. 왜? 문학은 예술이니까. 동시에 문학을 하나의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식민지 자본주의라는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우리 삶이 그 식민지 자본주의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바로 첫째를 통해서, 선비를 통해서, 간난이를 통해서 그 식민지 자본주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다음 단계에 뭐라 그랬지? 30년대 인천 내 그 부두 노동자들이나 이 방적 노동자들의 삶과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다른가, 또 얼마나 같은가를 찾아봐야지. 이게 공부예요, 이게. 이게 공부입니다. 자, 쫓겨나는 노동자, 소장농 보겠습니다. 첫째는 드디어 밭을 떼이고 말았던 것이다. 뺏기고 말았던 것이지. 왜 이런, 이를테면 불순문자죠. 이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순사가 볼 때는, 그리고 지주 입장에서 볼 때도 아주 성가시고 귀찮은 놈이지. 그러니까 밭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작을 주지 않는 겁니다. 오늘 군수영감의 말을 들으면 이 면사무소는 농민들이 잘 살기 위하여 힘쓰는 곳이라는데, 여기까지 생각한 그는 자기만은 이 동네 농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부쩍 든다. 우리 첫째는 의심하는 인간이죠. 법이라는 게 뭔지도 계속 의심하고요. 좀 우락부락하고 성질이 좀 불뚝불뚝하는, 성질이 불뚝불뚝한단 말 쓰죠. 그런 성격인데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은, 의심할 줄 아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서 인천에서 신철이하고 만나서 어떤 사상적으로 각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노동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문학사가 형상화한, 그려낸 가장 그 개연성 있는 노동자 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소장농의 아주 빈곤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 자신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들에게 대들다가 쫓겨나서 공장으로 나와서 자신의 계급을 인식하고 각성을 통해서 투쟁해 나간다는 것. 어떤 그 노동자의 상으로서는 상당히 그 뭐랄까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인물입니다. 계속 볼까요? 덕호로 말하면 이 면의 어른인 면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붙이던 밭을 그에게 떼이지 않았는가? 그에게서 빼앗아갔다는 얘기죠. 뭐 위로해준다, 뭐 다 내 덕분이다, 너를 생각해준다는 건 지주나 이 공장 감독들이나 또 똑같죠. 자본가들이나 지주나. 여러분들이 삶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선비 갓난이의 삶과 우리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노동의 이 뭐 강도도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많은 영역에서 그래, 많은 분야에서. 아니면 일자리가 없거나 실업 상태거나, 실업이면 또 비정상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로 고민이 깊을 겁니다.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겠지만은 산업재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1년에 1000명 이상이 죽어가요, 산업재해로. 이런 야만적인 세상이 어딨냐고. 우리가 김용균이나 그 서해 그 당진 발전소에서 끼어서 사망한 젊은이 있죠. 그리고 뭐 구의역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죽은 김군 얘기 알지? 남 얘기 같은가? 남 얘기 같아요. 자본가들이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루에 1년에 노동자 1000명이 죽어간다니. 1000명. 1000명이 말이 되나? 이런 야만적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자, 계속 보자. 나는 그때 그 구루마를 깨친 것이 법에 걸렸기 때문이라지. 기억나죠? 여기 볕가마를 바로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바로 빼앗아가 버리지. 개똥이네 그 마당질 기억나죠? 수확하는 장면. 그 장면 떠올리면 됩니다. 법. 오늘 군수 영감이 말씀한 것도 역시 내가 행하지 않으면 법에 걸리게 될 터이지.
그러나 오늘의 부질업 붙일 밭이 없는데 거름은 만들어 두면 뭐하나. 군수가 뭐 퇴비 만들어주고 색깔이 없는 흰 옷 입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 왜? 앞에 설명했으니까 그냥 가죠. 그 법, 그는 날이 갈수록 이 법에 대하여 점점 더 의문의 실뭉치. 이 의문의 실뭉치 주목하세요. 의문의 실뭉치. 이 실뭉치가 마지막에 검은 뭉치라고 그러죠. 마지막 장면에서 선비가 죽었을 때 이 검은 뭉치를 받아든 것 같다 그러죠. 이게 인간 문제야. 풀어나가는 거지. 앞 단계에서 얘기하지만은 인간 문제라는 소설에서 얘기하는 인간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성 문제. 이 가진 자들에게 성적으로 약탈당하는 이 여성들. 갓난이, 신천댁, 선비, 그렇죠? 그리고 그 동일방적에서, 대동방적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감독관들. 그런 여성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노동 문제가 있죠. 노동자 자본과의 문제. 세 번째는 농촌 문제, 지주와 소작농 문제. 이런 걸 다 아우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촌, 그래서 용현에서 인천으로 오는 과정을 잘 봐야 돼요. 이건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인간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밟는지를 보여주는 동선이야. 응? 용현에서 인천으로 온다는 것은. 그리고 이 용현의 그 장자첨지의 그 수탈의 기억이 간직된 그 소자, 용소가 있는 마을이죠. 이 용소의 기억이 여전히 현재까지 용현에서 진행되고 있고 현재화하고 있죠. 정독한 지주위에서. 그리고 노동의 현장에서도 수탈과 착취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 그리고 선비는 일종의 산업체로 세상을 떠나죠. 그림 그려지죠. 이 세 가지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지금 싸워 나가는 것이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 실뭉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거 풀어가나 이 말이죠. 인간 문제니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실뭉치 꼭 기억하세요. 그의 가슴을 안타깝게 보챈다. 그런 생각지 말자 하다가도 가슴 속에서 뭉쳐 일어나는 이 뭉텅이. 그 스스로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 이 뭉텅이 실뭉텅이에요. 이 문제들의 막 엉키고 얽히고 성킨 이 덩이들 있겠죠. 실뭉치와 같은 문제들. 어떻게 풀 것인가? 첫째 자신은 이 신성 불가침의 법을 지키라고 애를 쓰나 웬일인지 날이 갈수록 자신은 이 법에 걸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발견했던 것이다. 이 남성인 이 첫째는 이 법에 대해서, 법적 지배, 법의 지배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하죠. 법과 관련된 걸 잘 보세요. 이 법이 정의롭다라는 건 개소리에 가깝다는 것 우리는 잘 알죠. 가진 자들 앞에서 권력이든 자본이든 가진 자들 앞에서 법은 하염없이 공손합니다. 그리고 약자들에게 법은 하염없이 가혹하죠. 우리가 늘 보는 거 아닌가. 네, 우리 첫째의 변신 과정 잘 보기 바랍니다. 이 변신 과정이라면 소작농 첫째에서 노동자 첫째, 그 중에서도 여기는 법에 대해서 의심하던 수준의 첫째에서 소작농일 때는 이 법에 대해서 투쟁하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기 각성에 이른 계급적 각성에 이른 첫째로 이건 성장 소설이죠. 첫째의 성장 과정이지. 계급적 각성의 과정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선비도 이 여성으로서 고하죠. 성적으로 착취당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착취당하죠. 착취당하던 선비가 이중적 착취에 놓여 있잖아. 이중적 착취에 하에 놓여 있던 선비가 이 집을 떨치고 나와서 갓난이의 소개로 노동자가 되고 갓난이와 함께 경문을 돌리고 하면서 운동에 뛰어들죠. 노동자 운동에. 그러면서 산업체로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됐죠? 전태일이 분신한 게 언제더라?
1970년입니다. 그 후 50년이 훌쩍 넘었어요. 우리 노동 환경이 어떤지. 여러분들은 다 예외라고 생각하죠.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어떤 거대한 자기 기만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노동자로 살아가요. 대부분. 나는 교수도 노동자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대부분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마치 우리는 노동자가 우리 미래가 아닌 것처럼 배우고 행동하고 생각해요. 그러지? 그리고 난 최종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삶을 살까라는 어떤 이상한 자기 망상증, 자기 기만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단 말이지.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자본가로 살까라고 딱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대부분 노동자로 산다. 노동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일반적이에요. 대부분 노동자의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는 노동자로서 자각하고 노동자에 대해서 질문하고 노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배운 적도 없고. 이게 거대한 자기 기만이지. 이게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른바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미국 같은 나라는 선진국 아니고 북유럽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학교에서 노동쟁의에 관한 문제들을 학교에서 계속 배운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노동쟁의를 풀어가야 되고 자본가가 이런 노동자의 권리를 침범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다 배운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배울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는 다르지. 혹시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인가 하는 영어가 있죠. 그거 봤나요? 아무리 대기업이나 아무리 공기업이나 좋은 기업 들어간다 하더라도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어떻게 살 건가? 노동자로서 어떻게 살 건가? 그런 고민을 해야죠.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죠. 물질적 조건 중에 하나, 물질적 조건이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이런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려면, 넓게 들여다보려면 문학 작품, 특히 소설을, 좋은 소설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요.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인간들도 이해하고 또 비판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기만하고 내 스스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죠. 세상에 제일 서글픈 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 속이는 거. 남을 속이는 것은 쉬워요. 남 속이는 거 정말 쉽습니다. 얼마나 쉬운데요. 뭐 증거가 드러나도 아니라 그러면 돼요. 근데 자기는 못 속입니다. 우리 박원서 선생의 소설인가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지가 알고만은 이런 게 있죠. 하늘이 모르고 땅이 몰라도 나는 알아요. 그게 자기 삶에 대한 예의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예의죠. 서서히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가야 됩니다. 됐죠? 쫓겨난 소장농의 의미, 용현에서 인천 부두까지 이 길을 잘 봐야 됩니다. 선비와 첫째의 길을. 이건 첫째의 성장 과정, 선비의 성장 과정. 선비의 비극적인 죽음을 끝내지만, 그리고 농촌에 대한 농촌 이야기, 농촌의 소장농과 지주 이야기, 도시의 특히 인천 부두의 노동자들의 삶과 그 환경들, 그리고 그걸 노동운동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운동가들이 있죠. 신철이의 배신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 함께 딱 보이죠? 한눈에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 이제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요. 디테일들이. 선비는 국문을 할 줄 아나 모르나 이런 것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책만, 우리가 정한 텍스트만 열심히 읽어주면은 나는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가르칠 자신이 있어요. 과장인가? 응? 네, 그 다음 갑시다. 여성의 굴레들. 앞에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남성, 첫째는 남성이어서 여성보다는 비교적 뭐랄까, 나은 조건에 있습니다. 특히 성적 착취로부터 일정 정도 자유롭죠. 여성은 늘 남성보다 한층 또는 두 층 이상 그 뭐야 삶의 무게가 쌓여 있죠. 그걸 견뎌야 돼요. 족쇄로 얘기하자면 2중, 3중의 굴레가 씌워지는 것이지. 족쇄가 채워지는 것이지. 이 여성의 굴레들 문제죠. 이 지점은 잘 봐야 돼요. 이 지점 잘 봐야 됩니다. 덕호에 의한 그 성적 착취, 이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누군가가 이런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요일날 화상 강의할 때 잠깐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와 다름없어 하던 사람이 나는 손이 없으니까 아들만 낳아주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유혹하는 생마죠, 생마. 악마입니다, 악마. 이런 사람들 많죠. 권력을 가진 자들 많습니다. 이런 새끼들. 이런 유혹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이런 그 폭력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여러분들 고민도 많이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자로서도 착취당하죠.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이 방적 공장의 노동 상태, 그리고 부두 노동자들의 상태 보여주는 장면은 압권입니다. 그렇게 리얼하게 묘사하기 쉽지 않아요. 이것도 한번 천천히 읽어봐야 돼요. 천천히. 그래서 왜 잘 쓴 소설인지, 왜 문학사에서 문학사의 손꼽는 작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작품도 읽어봐요. 그러면은 역시 인간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노동 자본주의와 인간의 삶, 그리고 이 계급 인식, 계급 자각 이런 문제 관련해서 왜 역시 인간 강경이구나 라는 얘기에 고개를 끄덕거리게 될 겁니다. 그런 디테일들 잘 봐야 됩니다. 전등불이 낯같이 밝은데 그 입이 유리창문과 유리천장에 반사가 되어 눈이 부시게 휘황하였다. 그리고 발전기 소음 때문에 귀가 막막하게 메어지는 것 같았다.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모양이가 이 식물원 같은데 노출되어 있는 거지. 선비는 기침을 kakak 해가면서 자리를 붙지 못하고 몸부림을 쳤다. 자리에 붙어 있지 못하고 자리를 잘 이렇게 부지한다 그러죠. 잘 지키지 못하고 몸부림을 쳤다. 그것은 20개나 되는 왁구를 이 얼레라 그러죠. 실 돌아가는 것 혼자서 조종하려니 그러지 않고선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이다. 옷을 춥던 것은 막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테일러 시스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노동의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도입하죠. 인간의 손의 움직임까지 다 계산해서 작업대를 만듭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들죠. 근대의 노동 환경이란 어떤 것인지, 노동자의 신체를 어떻게 길들이고 노예화하는지, 자동 인형화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의 모던 타임스. 이 영화는 봐야 돼. 근대란 무엇인가? 모던 타임스 근대잖아. 이게 근대야, 근대. 이 영화 다음 시간에 다 봐요. 다 보세요. 거기서 채플린이 어떻게 기계에 순치되는지 보세요. 그 유머러스하게 보여주지만은 그 깊은 비극을 담고 있는 거지. 이런 우리 선비와 그 동료들이 일하는 노동 환경 상상하기 어렵죠. 지금도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재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말 에세이를. 여러 테마가 있지만 조사해서 이 인간 문제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그 테마와 어떻게 만나는지, 지금 여기에 나의 삶, 우리의 삶과 30년대 강경이가 그린 이 소설 속의 삶이 얼마나 다르고 같은지, 그런 모험을 해보란 말이야. 이 사유의 모험, 생각의 모험과 글쓰기의 모험을 시도해 보라고.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소설 읽었잖아, 이제. 읽었으면 이제 내가 지금 여기 속해 있는 우리 세상을 읽을 수 있어야지. 그 사이에서 쓰는 글, 이게 에세이입니다. 내 얘기를 하는 거.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사뭇 빗방울같이 흘러서 어쩌는 수가 없었다. 그리고 숨이 차와서 흑흑 느끼었다. 손끝은 뜨거움이 진해져 차츰 무신경 상태에 들어간다. 그래서 남의 손인지 내 손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70년대 전태일이 보살펴줬던 그 어린 여공들 있죠. 여성 노동자들. 청계천 평화시장 그 노동 환경들 찾아보세요. 어땠는지. 그 전태일 평정 읽어보세요. 남 얘기 아니죠. 지금의 노동 환경은 어떤지 또 읽어보세요. 그 알바들의 얘기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얘기들, 택배 노동자들의 얘기들, 들어보란 말이야. 나는 아주 우아하게 폼나게 일할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카트란 영화 같은 거 다 알죠?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고. 여러분들도 아마 친숙할 겁니다. 자기 삶 속이지 마세요. 자기 기만의 그문에 빠져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는 겁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기만의 늪에 빠지지 않고 내 인생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려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감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배우기 위해서. 왜? 그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자, 다음 볼까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 문제에서 그리고 있는 세 개의 문제, 크게 바로 계급 문제, 여성 문제, 노동 문제입니다. 다 연결되죠. 여기 농촌 문제까지 다 연결됩니다. 계급 문제는 지주와 소작농, 그죠? 그리고 자본과 노동자 문제였고, 여성 문제는 1차적으로 남성과 여성이죠. 남성 여성의 문제긴 한데, 특히 차별화된 여성들. 그러니까 조선 여성은 2중, 3중, 4중으로 억압을 받았어요. 일본인이 아니고 조선인이지.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죠. 그렇죠? 그 사이에서 이중의 굴레, 3중의 굴레죠. 또 왜 3중의 굴레냐? 일본인 여성보다 낫죠. 차별을 받지. 또 같은 조선인인데도 조선인 남성들보다 낮은 대우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이렇게 억압받는 체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식민지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위기를 보세요. 일단 위기를 보면 딱 그렇지. 그려봤지? 제국의 남성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겠지. 제국의 남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국의 여성이 있죠. 식민지에 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에 여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여성이 짓눌려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여성들은 노동 문제를 넘어서서 바로 이런 젠더 문제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정도코에게 당하는 거 보세요. 일본 남자에게 당하는 건 당연하고 정도코처럼 가진 조선인들에게도 당하게 되는 것이지.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또 노동에서 착취당하고. 자, 이런 문제들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여성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성과 또 노동 문제가 또 이어지죠. 여기도 노동 문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문제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문제 관련되죠. 다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네. 여기 농촌 문제까지 해야겠네요. 농촌 문제까지 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인간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바로 인간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형성되었으며 이 인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는 게 이 소설의 문제의식이에요. 됐죠? 뭐 대답은 비교적 선명해 보이죠. 선명해 보입니다. 선비의 죽음과 새로운 출발, 각성한 노동자의 새로운 출발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자신을 이 계급의 각성을 이끌었던 신철의 배신이 있죠. 그러니까 지식인의 배반, 나밖에 없다는 거지. 노동자밖에 없다는 거죠. 지식인의 배반과 자기 각성이 있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잃은 그 신철이 아니 첫째 자기 각성이 또 있죠. 어떤 감정적인 문제하고 함께 어우러지기도 하겠지. 그러니까 이 의무감으로서 노동자로서 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과 그 감정이 뒷받침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자기가 몰래 오랫동안 사랑했던 선비가 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폐병을 죽어갔다는 것, 그 분노, 그 분노가 첫째를 이 추동하는, 밀고 나가는 중요한 힘이 되죠. 그리고 신철이의 전향, 배신은 가진 자들, 지식이든 뭐든 가진 자들에게 기대서는 안 되겠다는 독립적인 그 각성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지. 이런 것들도 하나씩 잘 챙겨보기 바랍니다. 전망은 분명히 보여요. 전망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래서 리얼리즘 문학입니다. 만약에 그 노동 환경이 열악한 모습만 보여줬다면은 자연주의적인 경향에서 크게 못 벗어났을 겁니다. 자연주의가 뭔지 우리 얘기했었죠. 근데 계급적으로 각성한 첫째가 마지막에 이 문제는 노동자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질문을 던지죠. 그죠? 반어적으로 그런 점에 전망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자연주의적 리얼리즘 이런 말을 쓰는데 그냥 리얼리즘 소설이에요. 물론 여기에 지주와 자본과의 싸움의 과정들이 좀 세밀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경문 돌리고 뭐 이 정도죠.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건 상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은 있죠. 예를 들면은 갓난이가 선비의 도움으로 담장을 넘는 장면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시위를 뭐 이렇게 모의하는 장면들, 그리고 부두 노동자들은 직접 노조를 만들어서 협상하는 장면도 나오죠. 근데 그 과정들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지 않아요. 좀 급하게 마무리가 됐다 그랬죠. 근데 그건 물론 인간 문제의 모든 걸 다 기대할 수 없겠지만은 그건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최초의 노동소설, 장편 노동소설이죠. 단편은 있었으니까 장편 노동소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죠. 계급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하나의 그 사례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점에서, 물론 구체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 문제를 낮게 평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작품들이 또 이제 그 싸움의 구체성을 보여주죠. 농민투쟁의 구체성은 이제 이기영의 고향이라는 장편 소설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노동자 투쟁의 그 구체성을 보여주는 작품은 한설야라는 작가의 황혼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게 그 작품은 뒤가 조금 아쉽긴 한데 아무튼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 80년대 노동문학에 오면은 이제 그 노동운동, 노동혁명
현장의 모습들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등장하죠. 30년대와 70년대로 바로 건너뛰면서 노동소설들이 맥을 이어갑니다. 자, 일단 이 정도만 볼게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리고 불불 떨었다. 이렇게 무섭게 첫째 앞에 나타나 보이는 선비의 시체는 차츰 시커먼 뭉치. 기억나죠? 아까 용인을 떠날 때 실뭉치 같은 의혹 있었죠. 이게 이제 선비 시체가 시커먼 뭉치가 돼. 이 시커먼 뭉치는 그냥 이 시체 뭉치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실뭉치라고 봐야 돼요. 그 앞에 칵 가로질리는 것을 그런 눈이 뚫어져라 하고 바라보았다. 문제로 딱 놓여있는 건 시커먼 문제로 지금. 이 시커먼 뭉치, 이 뭉치는 점점 크게 확대되어 가지고 그의 앞을 캄캄하게 하였다. 아니, 인간이 걸어가는 앞길에 가로질리는 이 뭉치, 가로질려 있다, 가로 놓여 있는 이 뭉치, 문제죠. 시커먼 뭉치, 이 뭉치야말로 인간 문제가 아니고 무엇일까? 이 시커먼 뭉치가 어떤 의미인지 잘 파악해야 돼요. 인간 문제라는 뭉치예요. 인간 문제. 그걸 선비가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나는 인간 문제, 인간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 계급 문제, 여성 문제, 노동 문제를 풀지 못해서 이렇게 시커먼 시체가 됐어 라고 보여주는 거지. 이 인간 문제,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간은 이 문제를 위하여 몇 천만 년을 싸워왔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앞으로 이 당면한 큰 문제를 풀어나갈 인간이 누굴까? 지금 이 문제가 풀렸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은 던져야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대동방적 감독관들이 얘기하듯이 싫으면 일 안 하면 되지 이러잖아. 사실 그 대동방적 얘기만 해도 우리 2시간 강의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왜 저금을 붙게 하는지, 그죠? 이게 다시 착취하기 위해서, 다시 착취하기 위해서. 그 자본의 운영 논리들이 있는데, 그 논리들을 봐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월급 받으면 그걸 소비하고 쓰고 이래야지. 근데 그걸 마치 회수하듯이 나중에 불려줄 테니까 우리한테 맡기라 그러지. 자본가들이 저금까지 한단 말이야. 저축까지 도맡아 주죠. 그러니까 아주 자비로운 자본가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그 자본으로 투하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업을 벌일 수가 있고 또 확장할 수가 있죠. 그럼으로써 이윤을 또 극대화할 수 있지.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왜 계속 이런 데서 더러우면은 그만두지 이러잖아. 그건 정말 야만적인 발언이죠. 우리 노동의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의 권리는 생존권이 생존권. 근데 그 생존권을 우리는 별 의심 없이 반납하곤 하죠. 내가 약하니까 자본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깊이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본가들의 논리에 너무 쉽게 빠져듭니다. 그리고 여기 기숙사에 다 생활하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 종소리가 나지. 철저하게 훈육하는 시스템입니다. 철저히 노동자들을 거의 매 시간 단위로 감시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던 것이지.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종소리에 따라서 자고 야간 교대가 이루어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 신철이가 얘기할 때 첫째가 노동하는 거 보세요. 6시에 나와서 점심시간 40분 빼고 8시까지 일하잖아. 그리고 받는 게 60전이에요. 60전. 우리 화폐 환산할 수 있었지? 응? 10원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 우리 누구야? 신철이가 3원을 받아가지고 뭐에 쓰는지 우동 먹고 어쩌고 하잖아. 응? 잘 보라고. 이 돈이 얼마인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원이 얼마냐 묻는데 100전이 1원이야. 100전.
직전이러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문학과 장소, 아까 얘기했죠. 용연하고 몽군포도 몽군포지만은 여기에 특히 서울에 관한 얘기들이 간난이와 이 선비, 그리고 옥점이와 신철을 따라서 쭉 나오죠. 그리고 기호와 일포까지 여기 나오는 그 서울의 위치들 잘 보면 재밌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신철이가 걸었던 길 또는 선비와 옥년이 갔던 길, 우리 조선신궁 얘기했었죠? 그런 걸 한번 쭉 걸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소설이 나에게로 옵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선극장 자리에 지금 극장 자리가 어딘지 다 찾을 수 있어요. 요즘 다. 거기를 지도 들고 찾아가 보고 그러면서 그 역사를 다시 돌이켜보는 거지. 그래야 이 인간 문제는 여러분의 작품으로 다가오는 거겠지. 보면 용연이나 몽군포는 물론이고요. 박석고기가 많이 나와요. 박석고기는 그 자갈을 깐 고기라는 뜻인데 이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한 박석고개는 창경궁 저 뒤쪽입니다. 뒤쪽 문 그쪽에 성대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서울대 병원을 끼고 이렇게 내려오는 길인데 그것도 걸어봐야지. 박석고개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신철이네 집이 명륜동 근처에 있다는, 성대 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오래된 동네니까 박석고개가 있고 종로가 있고 파고다공원, 탁골공원이죠. 조선극장, 이게 조선극장 어딘지 확인해 봐야 돼요. 신철이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그 인사동 입구 쪽에 있죠. 그 다음에 안국동 내거리로 가죠. 그리고 이 보성 고보 자리 이런 게 나오죠. 그게 조계사 자리입니다. 조계사 자리. 그리고 황금정이 어딘지 이건 충무로 쪽입니다. 본종은 또 어딘지 이건 명동입니다. 조선은행은 한국은행이죠. 인천항, 월미도, 영종섬 얘기 나오지. 영종섬 지금 인천공항에 있는 그런 것들 잘 봐야 돼. 그리고 우리 감옥에 gat힌 이 신철의 눈에 비치는 인왕산이 있죠. 어디서 보면 인왕산이 보일까? 서대문 현무소일까? 그 정도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인왕산이 어딘지도. 이런 그 장소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청계천 하면서 좀 더 천변풍경 하면서 청계천 얘기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우리 인간 문제를 읽을 때 되게 노동소설로만 읽어내고 다른 그 장면이나 의미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풍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연애소설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옥점이, 선비, 신철 사이에 그 감도는 기운들, 그 질투의 기운들 있죠. 망설임의 기운들. 그죠? 그리고 선비와 첫째와 또 누구야? 신철 사이에 그 러브라인도 있죠. 이런 거 보면 또 이거 연애소설 읽을 수도 있어요. 옥점이하고 데이트하는 걸 보세요. 자기 방에서 초콜릿 까주면서. 그리고 이 연못가에 있는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선비를 훔쳐보는 우리 신철이 어떤가. 또 이 선비를 좋아하면서도 그걸 말로 잘 표현 못한 첫째는 또 어떤가. 이런 부분들 잘 보세요. 심리 상태를 봐서. 이거 연애소설 읽어도 재밌어요. 그리고 이런 장소에 중심을 두면은 그 당시 장소를 재현했다는 측면에서도 주목해서 봐야 되죠. 재밌죠. 아까 미스코시 백화점처럼 이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박석고개를 넘었다. 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입니다. 지금 싸고돈 컴컴한 수림 속으로 불어오는 약간 양내를 섞은 바람이 그들 코끝을 흔들었다. 그러면 이제 박석고개, 경모궁, 정조와 사도세자에 얽힌 이야기 등등이 다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게 장소의 장소, 공간이 아니고. 이것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탐구해 보란 말이야. 그리고 이런 길을 쭉 찾아보고 여기
신철이가 걸은 길, 서울을 한번 쭉 찾아보고 사진들 찍고 해서 이런 거 가지고 에세이 써도 재밌겠네. 무궁무진해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볼게요. 천면풍경 할 때 별 밑에 희미하게 보이는 창경원의 앙상한 나뭇가지며 그 주위를 싸고 구불구불 달아 내려온 담은 그나마 2조 500년의 역사를 회상케 하였다. 스쳐 지나가는 듯한 문장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장면은 신철이가 옥점이하고 내려오는 오는 길이죠. 바래다 주는 길입니다. 그 길 한번 걸어보세요. 자, 그 다음 자율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만은 혹시나 있을까 해서 그 다음 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미스코시스 아까 우리 퀴즈에서 봤던 거죠. 신철이는 의자에 걸터 앉아서 멍하니 분수를 바라보았다. 이 분수 미스코시 백화점의 분수. 곁에 의자에 앉은 어떤 남자는 빙수를 청하에 놓고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재미나게 하다가 호호 웃었다. 그때마다 신철이는 그들이 자기의 초라한 모양을 바라보고 웃는 듯하여 한참이나 그들을 노려보다가 휙 돌아앉았다. 그리고 그는 도리어 그들을 대하여 떳떳한 길을 밟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아 하고 소리쳐주고 싶은 생각을 억지로 해보았다. 자기는 지금 노동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집을 나왔죠. 책에서 배운 대로 실천해 보려고. 근데 이론하고 현실은 다르지. 그 이론과 현실, 이념과 이 현실 사이의 아득한 거리를 확인하는 게 바로 신철의 행보들이지. 그래서 문학, 계급, 그리고 이념이에요. 그리고 이념과 현실이 좀 정확하겠네. 신철이라는 인물이 그 중요한 인물입니다. 매개 인물 역할도 하고요. 이념과 현실의 거리를 새삼 확인하고서 전향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솔직하게 보여줬지. 신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늘 강조하죠. 배신자라고 얘기하기 쉽습니다. 전향한 놈, 그리고 노동자들을 버린 놈 이렇게 얘기하긴 쉽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이라면 선비 생각 안 하겠는가? 자기가 힘들 때 옥점이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옥점이하고 결혼했으면 차라리 편했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늘 질문과 대답은 발화자의 위치, 말하는 사람의 위치, 이걸 발화자의 위치라 그래요. 발화자의 위치,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게 윤리입니다. 장소만 봐도 재밌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봅시다. 지식인의 자기 비판은 가능한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이 얘기만 해도 또 참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포와 기호의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지. 근데 마치 그 훈장처럼 달고서 이 큰 소리 치는 뭐 이론가니 뭐니 하는 영웅주의에 빠져든 놈들이 있습니다. 이건 신랄히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노동운동을 했거나 뭔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랬다는 걸 훈장처럼 내세우면서 뻐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리타분하게 이 발가락 사이에 있는 그 때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냄새나 맡는 게을르기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죠. 참 농촌 가서 일이라도 하면 괜찮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신철과 철수처럼 이 사람은 지식인처럼 보이죠. 뭐 확실하진 않지만은 근데 신철과 이어지는 거 보면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노동운동에 뛰어든 경우죠. 노동운동을 조직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지. 근데 신철처럼 전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식인들이 자기 비판이 가능할까? 이게 중요한 문제죠. 이건 자기 비판 문제는 해방 후에 우리 커리큘럼에 이태준의 해방 전후라는 작품 할 때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기 비판은 정말 중요하죠. 부끄러움과 염치를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움과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비판이 불가능해요. 이게 우리 문학사나 정치사나 우리 지식인 역사에서 참 아픈 부분이죠. 자기 비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해방 후에 가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기 비판 문제는
근데 이 신철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회의하죠. 회의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옥점이와 결혼하니까 박차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박병식이 같은 놈 되지 않겠다라고 도서관도, 그러니까 고등문관 시험도 때려치고 나왔단 말이야. 한번 자기 이념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사회주의적인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나오지. 직접 그 하숙집에 살면서 정말 옹색한 삶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천에 가서 그 며칠 안 되지만은 막노동도 해보고, 그리고 또 첫째를 사상적으로 각성시켜 한단 말이지. 그래서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고 아버지의 회유도 있고, 또 박 판사도 보니까 이제 흔들리다가 전향을 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가죠. 이 신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이 문제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 지식인이 스스로 자기 비판 가능한가? 신철이는 나중에 어찌 됐을까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소설에서 작가는 너무나 급하게 신철의 그 이후를 처리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들, 일포와 기로 같은 사람들이죠. 유일의 희망은 어떤 자본가를 붙잡아가지고 무슨 잡지나 신문사나 경영해볼까 하는 그런 심산이었다. 어쨌든 민중의 지도자가 되는 동시에 이런 뻐기는 놈들 있죠. 그들의 이름을 작은아마 전선이 뭐냐면 전조선적으로, 전조선, 우리 요즘 얘기하면 전 대한민국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대한민국 전체 이 말이죠. 전 모르겠습니다. 전조선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일본은 조선을 남선, 북선 이렇게 나눴습니다. 남조선, 북조선이죠. 이때부터 얘들은 분할해서 생각했어요. 38도선 이북은 북선, 이 남은 남선, 이렇게 나눠서 이 행정을 비롯한 많은 통치 행위를 행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부터 이 한반도를 분할할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게 미국하고 거래를 해서 지금 해방 직후 바로 38선의 분단선이 그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니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많은 그 역사적 사료들도 있고요. 자, 보자. 전선적으로 휘날리는 데는 반드시 중앙에서, 서울이죠. 경성에서 앉아가지고 그런 잡지나 신문사를 경영하는 데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경성에서 자본가들 돈 끌어다가 신문이나 잡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이론적으로 지도하고 계몽하고 가르치려는 이런 영웅적인 심사가 있었다는 것이지, 심리가. 이게 강경이가 비판하는 특히 남성 지식인들의 허위의식이에요, 허위의식. 날카롭죠. 저렇게 배고플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도 배만 부르고 나면 어느 신문이 어떻고 어느 잡지가 어떻고 시비를 갈아가며 비평을 하곤 하였다. 한참 떠들 때 보면 모두가 인류 농객이었다. 껍데기만 번지를 하단 얘기죠. 신철은 이런 봉건적 영웅심리라고 딱 못을 박죠. 봉건적 영웅심리에서 나온 야욕과 가면을 몇 겹씩 쓰고 회색적,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고 앉은 그야말로 고리타분하고 얄미운 소부르주아지, 뿌띠 부르주아지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부르주아 같은 근성 찾아보세요. 뭔지. 뿌띠 부르주아, 소부르주아.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아니면서 부르주아의 기대 살면서 이 자신의 허위의식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소부르주아지 근성을 철저히 버려야 할 것을 그는 일포나 기호를 바라볼 때마다 절시 느끼곤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역시 그들의 근성을 어딘가 모르게 끼고 다니는 것을 오늘 일론비로 생각하면 뚜렷이 드러난다.
그들의 근성을 어딘가 모르게 끼고 다니는 것을 오늘 일, 자신도 어쩌면은 그런 부류에서 멀지 않다고 신철은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신철은 어느 정도 자기 비판의 그 기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어요. 이 자신의 내면 속에서. 그죠? 신철은 주목해야 할 인물입니다. 그냥 배신자니까 다 때려쳐. 이래서는 곤란해요. 여러분이 신철이라면, 유신철이라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품들의 지식이 나오고 비교도 해봐야겠죠. 또 이 작품 안에서는 일포나 기호와 신철을 또 비교해야겠지. 네, 이쯤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시간 잘 가죠? 한 번도 안 쉬고 강의를 이어왔더니 숨이 가쁘네요. 요 그림 보입니까? 그림. 2020년도 상반기 업종별 산재 사망자 발생 현황. 1000명이 넘어 1000명이. 1100명이 그랬습니다. 놀랍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업, 임업, 기타 사업, 기타에서 1000명 넘는 사람이 죽습니다. 이건 말이 돼요? 응? 이 코로나로 이게 이 1년 넘게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돌 때도 1년까지는 1000명이 넘었나? 응? 그죠?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얼마나 돼요? 한국의 사망자가 총 얼마나 돼요? 1748명이라 그러네. 적은 편이 아니네, 이것도. 그죠? 근데 이 산업재해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요. 자살로, 노인들이고 아이들이고 청년들이 자살로 또 죽고. 한국 사회가 참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심리적으로는 대단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사회 같아요. 또 이 환경적으로, 특히 노동 환경이 그렇습니다. 교육 환경도 그렇죠. 빈부격차 문제는 정말 한국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걸 늘 상상해야죠. 우리의 몫이기도 하고. 여기 이 박노의 손무덤이라는 작품입니다. 박노의 손무덤인데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 짧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1984년에 간행된 박노의 시집 노동의 새벽에 실려 있습니다. 선비하고 첫째하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올 어린이날만은 안사람과 아들놈 손목 잡고 어린이 대공원에라도 가야겠다며 은하수를 빨며 웃던 정형의 손목이 날아갔다. 은하수는 담배 이름입니다. 330원짜리였어요. 은하수를 피면서 웃던 정형, 정치성을 가진 동료가 손목이 날아갔네요. 산업재해죠. 작업복을 입었다고 사장님, 그리고 사장님 그라나다 승용차도 공장장님 로얄 살롱도 부장님 스텔라도 태워주지 않아. 그라나다, 로얄 살롱, 스텔라 다 자동차, 옛날 80년대 자동차 그 이름입니다. 자동차 상표 이름이에요. 한참 피를 흘린 후에 타이탄 짐칸에 앉아 병원을 갔다. 사장님도 공장장님도 부장님도 자기 자가용을 안 태워줘서 트럭을 타고 타이탄 짐칸에 앉아 병원에 갔대요. 기계 사이에 끼어 아직 할딱거리는 손을, 우리 그 머리카락이 기계에 끼어 죽은 여성 노동자 얘기 기억나죠? 인간 문제에서 기름 먹은 장갑 속에서 꺼내어 36년 한마른 노동자의 손을 보며 말을 잇는다. 비닐봉지에 싼 손을 품에 넣고 봉천동 산동네 정형집을 찾아 서글한 눈매의 그 아내와 초롱한 아들놈을 보며 참 손만은 꺼내주질 못하였다. 참말로 그 기계에 잘린 손은 건네주지 못하였다. 환한 대낮에 산동네 구멍가게에 주저앉아 쇠주병을 비우고 정형이 부탁한 산재관계책을 찾아, 산업재해관계책이에요. 산업재해관계책을 찾아 종로의 크다는 책방을 둘러봐도 옌병할 산더미 같은 책들 중에 노동자가 읽을 책은 두 눈을 뒤집어도 없고, 화창한 봄날 오후의 종로 거리엔 세련된 남녀들이 화사한 봄빛으로 흘러가고 영화에서 본 미국 상가처럼
외국 상표 찍힌 웬갓 좋은 것들이 휘황하여 작업화를 신은 내가, 작업 신발을 신은 내가 마치 탈출한 죄수처럼 쫄드만. 고층 사우나 빌딩 앞엔 자가용이 즐비하고 고급 요정 살롱 앞에도 승용차가 가득하고 거대한 백화점이 넘쳐 흐르고 프로야구장에 함성이 일고 노동자들이 칼처럼 곤두세워 좆빠져라 일할 시간에 느긋하게 즐기는 연놈들이 왜 이리 많은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이게 88 올림픽을 위한 노래였어요. 나의 조국이라는, 들어보세요. 정수라라는 가수가 부른 관변 노래였습니다. 관에서 만든 노래. 선진 조국의 종로거리를 나는 이티가 되어 얼마가 미친놈처럼 헤매이다. 일당 4,800원짜리 노동자로 돌아와 연장 노동 도장을 찍는다. 내 품속의 정형 손은 싸늘히 식어 푸댕댕하고 우리는 손을 소주에 씻어들고 양지 바른 공장 담벼락 밑에 묻는다. 노동자의 핏땀 위에서 번영의 조국을 향락하는 누런 착취의 손들을,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하얀 손들을 묻는다. 프레스로 싹둑싹둑 짓잘라 원한의 눈물로 묻는다. 일하는 손들이 기쁨의 손짓으로 살아날 때까지 묻고 또 묻는다. 그래서 손무덤입니다. 강렬한 시죠. 이런 문학도 있습니다. 이런 문학 작품도 있습니다. 한국 문학사의 중요한 작품입니다. 물론 청춘 소설도 있고 연애 소설도 있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계몽 소설도 있고요. 이제 이 천변 풍경은 어떨지 또 전혀 다른 소설입니다. 그것도 형식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메시지도 달라요. 그 천변 풍경의 세계는 또 어떨지 전혀 다른 작품을 읽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할 얘기가 많았는데, 난 늘 하는 얘기지만은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작품 얘기를 하려니까 숨이 가빠요.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려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따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여러분들은 텍스트를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읽고 또 읽고. 내가 불쌍해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여러분들이 정책을 안 읽으면은 내가 광화문 가서 이 삼보일배 하면서 시위할 거예요.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1학년 21학번들 책 안 읽는다고. 부끄러워 죽겠다고. 부끄러워 못 살겠다고. 팻말 피켓 크게 써가지고 말이야. 교보문고에 큰 이 플래카드처럼 걸어놓고 말이지. 부끄러워 선생 노릇 못하겠다고. 꼭 읽기 바랍니다.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줘야 내가 훨씬 수월하게 일할 수가 있어요. 특히 장편 소설이 있을 것같습니다. 자, 잔소리 오늘로 그치게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로 제발. 자, 그러면 수요일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댓글들 지금 미루고 있는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 역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경의 인간 문제 함께 했습니다. 현대문학 입문 5번째 강의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